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직장인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 글을 써보는데요. 제 첫사랑과 그 첫사랑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이곳에 털어놓아 볼까 하고요. 마지막에 깜짝 놀랄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크게 흠잡을 것 없이 안정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공직 생활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컸고요. 지금처럼 구직난이라는 게 없던 시기라 좋은 대학을 나와 이름난 대기업에 한 번에 입사했죠. 상사들이 좋게 봐준 덕분에 또래보다 비교적 승진도 빠르게 했고요. 다만 이런 제게도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30이 넘어가도록 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빈말로라도 잘생겼다고 할 수 없는 외모였고요. 키도 평균보다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남자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여자 잘 만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유난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랬던 걸까요? 대학 시절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연애는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30대가 되면서부턴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시키고 억지로 선을 보게 했는데요. 마음에도 없는 여자들과 서로의 배경과 조건만 따져 묻는 그 자리가 참 곤욕스럽더군요. 결국 이렇다 할 인연을 만들긴커녕 수천만 원의 가입비만 날리고 끝났죠. 그쯤엔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었고 나는 평생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어느 정도 체념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놔서일까요? 어느 봄 회사 앞 카페에서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주문을 받으며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그녀의 천진난만한 미소였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그녀는 웃을 때마다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그 카페에 얼굴 도장을 찍는 단골이 되어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어떤 흑심을 품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저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으니까요. 아무리 나이를 많게 봐줘도 20대 중후반쯤 됐을까? 어쩌면 대학생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감이 오를 수 없는 나무였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매일같이 카페에 들리면 들릴수록 그녀가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네. 테이크아웃 하실 거고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언젠가부터 그녀는 제 커피 취향을 기억하고 제가 주문하기도 전에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건 단골 손님을 향한 친절한 서비스의 일환일 수 있으니 그렇다 치는데요. 하루는 제가 사나흘 연속 야근하고 카페에 들른 날이었어요. 어김없이 그녀가 먼저 메뉴 이름을 얘기했고 그걸로 달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갑자기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군요. 오늘은 샷 추가해 드릴까요? 요즘 계속 피곤해 보이세요. 네? 네, 그럴까요? 사실 요 며칠 계속 야근 중이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은데 몸 챙겨가면서 일하세요. 빈속에 커피 마시는 건 안 좋으니까 샌드위치도 같이 서비스로 드릴게요. 꼭 샌드위치 먼저 먹고 커피 드세요. 아닙니다. 그럼 샌드위치도 같이 계산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이거 파는 거 아니고 알바생들이 밥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도 사장님한테는 비밀이에요? 장난스럽게 두 눈을 찡긋거리는 그녀를 보는 순간 미친 듯이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단순히 손님 중 한 명일 뿐인데
이 사람이 내 컨디션까지 신경 써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제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친절하고 정 많은 사람이구나 여기고 별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나서 바로 집에 갈까 하다가 카페에 들렀어요. 원래 출근길마다 들리곤 했는데 그날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요.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그녀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엄청 늦게 오셨네요? 네, 그 야근이 좀 길어져서요. 무슨 일 하시길래 그렇게 매일같이 야근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땡땡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헉! 땡땡 회사면 엄청 큰 회사잖아요. 헉, 손님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요. 대단하시죠. 엄청 똑똑하신가 봐요. 공부도 엄청 잘하셨을 테고. 전 사실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지금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부러워요. 그러면서 그녀가 카운터 아래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줬어요. 뭔가 했더니 검정고시 문제집이더군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요즘 공부 중인데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특히 수학은 손도 못 대겠다니까요. 그래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그녀의 사적인 이야기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녀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제게 문제집을 내밀었어요. 수학 문제 하나를 가리키면서 말이죠. 저기 이 문제 해설을 봐도 모르겠는데 혹시 풀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잘했던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검정고시 시험인지라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카운터에 서서 그녀에게 어떻게 푸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었죠. 다행히 그녀는 금방 이해했는지 두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더군요. 우와, 이해가 쏙쏙 돼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별 말씀을요. 앞으로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하긴 뭐 남자라면 환하게 웃는 그녀의 미소 앞에서 누구라도 그 말을 했을 겁니다. 너무 수작 부리는 것처럼 보이려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녀는 뜰 듯이 기뻐했어요. 진짜요? 그럼 저 진짜로 자주 물어볼 텐데 괜찮을까요? 안 그래도 학원을 다녀야 하나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이거 알려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럼 오실 때마다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죠? 대신 커피는 앞으로 제가 살게요.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는 어쩐지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먼저 다가와주고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는 모습이 낯설었죠. 어쩌면 그녀도 내게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주제넘은 생각도 했네요. 어쨌든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카페에 들러 그녀의 공부를 짬짬이 봐줬고요. 몇 달 뒤 그녀는 검정고시에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이게 다 오빠 덕분이에요. 제가 저녁에 한턱 쏠 테니까 저 알바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래요? 안 그래도 되는데 다 미선이 네가 열심히 한 덕이지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에이, 과한 겸손은 매력 없는 거 몰라요? 이따가 카페 오면 바로 가지 말고 저 기다려요. 알겠죠? 그쯤에 저는 거리낌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말을 놓을 만큼 그녀와 가까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연애 감정은 하나도 없는 단순한 오빠 동생일 뿐이었는데요. 사실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10살도 더 차이 나는 나이 앞에서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녀의 검정고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저녁을 먹은 날, 그녀가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오빠, 전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글쎄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그녀가 싱긋 웃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녀가 술잔을 놓고 제 앞으로 갑자기 몸을 기울였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오빠. 저 좋아하죠? 근데 왜 고백 안 해요? 무슨... 제가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얼굴 빨개지고 말을 더듬잖아요. 누가 봐도 저 좋아하는 사람 맞는데 왜 고백 안 해요? 진짜 나이 때문에 그래요?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뻘개진 얼굴로 더듬더듬 입을 열었죠. 넌 너무 어리잖아. 나 같은 노딱 만나서 괜히 시간 낭비하게 만들까 봐. 제 대답에 그녀가 피식 웃었어요. 시간 낭비일지 아닐지는 만나봐야 아는 거죠. 순간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싶더니만 그녀의 입술이 제게 짧게 닿았다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알았죠? 그녀가 소악마처럼 생긋 웃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 말고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어리숙한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아무리 제가 연애 초보라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를 만큼 멍청하진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그녀에게 입을 맞췄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이후 저는 속수무책으로 여자친구에게 빠져들었어요. 여자친구는 그 나이에 자취하면서 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만큼 생활력이 강하고 똑부러졌고요. 때로는 그 나이에 맞게 귀엽고 도발적이었어요. 여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헤어지면 제 인생에 다신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여자친구를 사귄 지 1년 만에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직을 준비하던 여자친구는 처음엔 제 청혼에 망설였는데요. 이윽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결혼하자. 나도 오빠랑 한 침대에서 매일같이 눈 뜨고 잠들고 싶어. 오빠 닮은 예쁜 애기도 갖고 싶고. 여자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쭉 어머니와 남동생 셋이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화목한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 생각했던 부모님은 기꺼이 여자친구를 환영해 주셨고요. 제 나이 때문에 반대하던 장모님도 계속된 여자친구의 설득에 결국 저를 받아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식을 올렸고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게 정성껏 밥을 차려줬고요. 빨래면 빨래, 청소면 청소, 집안일도 못하는 게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주말마다 찾아가 애교도 떨고 집안일도 도와드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네요. 저 역시 그런 아내가 고마워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여행을 좋아해서 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국내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이 특별한 날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장모님과 처남이 낡은 빌라에서 지내는 게 신경 쓰여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도 하나 내어주고요. 꾸준히 방문해 용돈도 챙겨드렸죠. 아내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글쎄요. 제가 아내에 비해 나이가 많으니까 그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물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큰 탈 없이 단란하게 흘러갔는데요. 이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처음엔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 들어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햇수로 4년이 넘어갈 무렵 아내와 상의 끝에 난임병원을 방문했어요. 검사 결과 둘 다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의사 말로는 제 정자수가 너무 적고 운동성도 낮다고 하더군요. 남편분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 인공수정부터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으로 들어가죠. 콕 짚어 제 나이를 언급하는 의사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내가 먼저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의사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부부 사이에 누구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네 이런 걸 따져서 뭐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 내 나이 때문인 거잖아.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면목이 없긴. 병원에서 만약 나 때문이라고 했으면 당신 나 눈치 주고 구박했을 거야? 다른 여자랑 애 낳을 거라면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거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한텐 애보다 당신이 더 우선인데.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열심히 노력하면 아기도 금방 찾아와 줄 거야. 아내의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난임 치료에 돌입했어요. 처음엔 인공수정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가게 됐어요. 저는 남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정자를 제공하는 것뿐이었죠. 반면 아내는 시술을 받을 때마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일정 시간마다 약을 챙겨 먹고 조심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어요. 임산부처럼 가려야 하는 음식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아내는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신경이 예민해지는 게 느껴졌죠. 계속 떨어지는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야. 시술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매번 결과를 보면 실패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정말 미칠 것 같아. 여보,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 어떻게 연연 안 해?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나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도 벌써 다 애 낳았어. 셋을 키우는 친구도 있는데 나만 여직 애가 없다고. 난임 치료가 길어지면서 아내의 태도는 점점 더 변해갔어요. 처음엔 속상해하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나중엔 짜증과 분노가 늘어갔죠. 시험관 시술마저 3번 실패하자 아내는 대놓고 절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진짜 당신은 좋겠다. 병원 가도 그냥 야한 동영상 보면서 즐기기만 하면 끝이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어차피 임신하면 또 고생하는 건 난데. 미안해 여보.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응? 힘내자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당신은 대체 하는 게 뭐야? 난 매일같이 주사 맞고 약 먹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고 꼭 참으면서 생고생하는데 근데 당신은 대체 하는 게 뭐냐고? 아내에겐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아무 고생 없이 아내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아내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었죠. 여보, 당신이 속상한 건 이해하는데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애초에 내가 이런 개고생하는 것도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정자가 쓰레기라서. 아내의 막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도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차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미안해, 여보. 방금은 내가 실언했어. 괜찮아. 늦었다 얼른 들어가서 자. 여보.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다면 우리 당분간 난임치료 중단하는 게 어때?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이 너무 고생한다고 손주 안 봐도 괜찮으니까 당신 몸을 더 챙기라고 했었잖아. 나도 아이보단 당신이 우선이야. 제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었어요. 아이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불화를 만들면서까지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불임의 원인이 저라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늘 아내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제 제안에도 아내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그건 싫어.
당신도 알잖아. 나 어릴 때 아빠가 이혼해서 집 나가는 바람에 쭉 아빠 없이 큰 거. 우리 엄마 힘들게 나랑 동생 키워주신 건 맞는데 빈말로라도 좋은 엄마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늘 일 때문에 바빴고 남동생만 챙기느라 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얼른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서 내 아이를 갖는 게 꿈이었어. 내 아이한테는 내가 못 받은 사랑 다 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당신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난임 치료 받아야겠어? 그거 알아? 요즘 우리 웃으면서 대화하는 날보다 서로 소리치고 싸우는 날이 더 많아. 내가 아무리 챙겨주고 신경 써줘도 당신 마음에 나에 대한 응어리가 생겨서 풀어지질 않는다고.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예민했어. 그치만 난임 치료는 계속하자. 여보. 응? 나도 앞으로 조심할게. 아내는 결코 난임 치료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 본인도 충격을 받았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조심스러워졌죠. 저는 저대로 또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서 한층 더 아내에게 신경 쓰려고 했는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어요. 바로 장모님의 빚 문제였죠.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아내가 심각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어떡하지 여보? 엄마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줬는데 당장 그거 안 막으면 신용불량자가 될지도 모른대. 뭐? 보증? 아니 그건 절대 써주면 안 되는 건데. 엄마가 그런 걸 뭘 알겠어. 이대로 우리 엄마 신용불량자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해? 얼마 전에 허리 다치는 바람에 식당 일도 쉬고 있는데. 빚이 얼마나 되는데? 한 3천 정도 된대. 솔직히 3천만 원은 제게도 큰 돈이었어요. 언젠가 태어날지도 모를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던 중이라 더 그랬죠. 하지만 사위로서 차마 그런 장모님의 상황을 외면할 순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진짜? 우리한테 그 정도 돈이 있어? 적금 들어든 거 깨고 비상금 털고 하면 그 정도 될 거야.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그렇게 저는 장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보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장모님은 그때부터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경제 생활을 저희 부부에게 의지해 왔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 있는데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받자마자 대뜸 용돈을 올려달라 하더군요. 지금 다달이 50씩 보내주는 거 솔직히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나? 나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윤석이랑 둘이 쓰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자네 성의가 고마워서 별말 안 했던 건데. 자네도 알지? 나 지금 허리 다쳐서 일 쉬고 있는 거. 네. 그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한 100만 원씩 보내줄 수 있을까? 네? 100만 원이요? 솔직히 다달이 처갓집에 100만 원을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고 난감해 진땀만 뻘뻘 흘렸는데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바로 차가워지더군요. 왜? 힘들 것 같은가? 그게요 장모님. 저희 부부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또 태어날 아기 생각하면 저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최근에 장모님 빚 갚아드리는데 적금까지 깨는 바람에 여유가... 아이고, 애가 언제 태어날 줄 알고. 자네 때문에 우리 미선이가 여직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는 못 낳고 있는데. 그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미선이를 자네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네. 끝까지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여직 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 미선이 그것이 애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데 전에 봤을 때도 애 얼굴이 반쪽이 돼 있대. 난임 치료인지 뭔지 그게 얼마나 여자를 갈아 넣는지 시면. 급기야 장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비난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더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다달이 100만 원씩 용돈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아내도 그걸 알고는 미안해했지만 그래도 용돈을 줄이라든지 자기가 얘기해보겠다든지 하면서 나서진 않더군요. 뭐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내가 난임 치료로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묻는 아내에게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아니라고 하면 제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처갓집 식구들의 돈 요구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처남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대학 졸업한 지 3년이 넘도록 여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철없는 동생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왜 그래, 처남?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그러자 처남이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매영, 그게 사실 요즘 취업난이라 영 취직이 쉽지 않아서요. 어렵게 취업해도 다 잘리는 판이고요. 그래서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해볼까 하는데. 뭐? 그럼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네. 근데 그러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문제집이랑 학용품도 이것저것 좀 사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돈이 있어야 말이죠. 결국은 또 돈 얘기였어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더군요. 다달이 처갓집으로 보내는 생활비며 난임 치료비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돈이 새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처남이 좀 공부머리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처남은 아내와 달리 고등학교까진 졸업했지만 결국 대학은 못 들어갔고요. 늘 취업을 핑계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매영,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만 되면 그땐 다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2배로요. 처남의 간절한 애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어색한 웃음만 흘렸는데요. 잠자코 있던 아내가 끼어들더군요. 여보, 윤석이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다고 나선 거 처음이란 말이야. 그동안 맘 못 잡고 맨날 집에만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아니, 하지만 다달이 들어가는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자 아내가 저를 흘겨봤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 오늘도 시험관 시술 때문에 내가 직접 내 배에 주사바늘 찌르고 약 먹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애초에 당신 정자가 건강했어 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겠냐고. 또다시 아내가 무기로 내세운 건 난임 치료였어요. 그 앞에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처남의 학원비도 지원해주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처남이 제대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거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처남은 좀처럼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요. 언젠가부터 더 좋은 학원을 다녀야겠다면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역시 몸이 아프단 핑계로 생활비 외에 따로 이런저런 병원비를 요구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후로도 난임 치료는 별 효과가 없었고요. 계속된 시술 실패에 다시 아내가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신 제게 짜증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고 매일같이 히스테리를 부렸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집에 오면 아내는 짜증만 내고 장모님과 처남은 끝없이 돈돈거리니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우선 어떻게든 아내와의 관계부터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가 뭐래도 제가 사랑하는 제 하나뿐인 반려자였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제 잘못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위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장미꽃 한 다발을 사들고 퇴근해 아내에게 건넸죠.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다 미안해. 오늘은 우리 그냥 다 내려놓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때? 처음엔 퉁명스럽던 아내도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어서일까요?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난 당신이 제일 중요해. 아이가 있든 없든 난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거야. 제 고백에 아내는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결국 제품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짜증만 부려서 미안해. 애가 안 생기는 게 너무 초조해서 그랬어.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해. 다 내 잘못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계속 화내도 돼. 내가 어떻게든 다 받아주고 당신 마음 풀어줄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출퇴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손편지를 쓰곤 했어요. 예전처럼 주말마다 여기저기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했고요. 그뿐인가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대신하고요. 인터넷으로 배운 마사지도 해주면서 최대한 아내를 배려하려고 했죠. 그런 제 노력 덕분일까요? 아내도 점점 부드러워지더군요. 짜증을 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예전에 그 해맑은 웃음을 보일 때도 많아졌어요. 난임 치료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시 부부로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말이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날은 몇 달간 제가 주도하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날이었어요. 모처럼 점심 전에 일이 끝나 직원들과 가볍게 축하하고 평소보다 빨리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주차장에서 차를 탄 다음 시계를 보니 아내가 병원에 있을 시간이더군요. 집에서 밀린 잠이라도 잘까 했던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아내는 병원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저 혼자 편히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라도 가서 같이 점심이라도 먹을까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에도 답이 없더군요. 처음엔 치료를 받느라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병원으로 가는 중에도 계속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면 짧게라도 나 병원 끝나고 전화할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몸이 너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평소보다 빠르게 차를 몰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 펼쳐졌죠. 로비엔 임산부들과 보호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요. 접수 창구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응대하고 있었네요. 지역 내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 산부인과와 난임 클리닉 같은 여러 부인과 진료를 같이 보는 곳이었는데요. 저는 곧장 익숙한 난임 클리닉으로 향했어요. 접수 창구로 가서 바로 아내의 이름을 말하고 어딨는지 물었죠. 저기요. 김미선이라고 제 와이프가 오후에 진료 예약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직 진료 중인가요? 잠시만요. 환자분 성함이랑 생년월일을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구에 있는 간호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신입인지 컴퓨터로 이름을 확인하는 게 제법 시간이 걸리더군요. 커져가는 초조함을 꾹 누른 채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간호사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김미선 씨 보호자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남편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진철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간호사는 난처한 얼굴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선 씨 보호자는 따로 계신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보호자라뇨? 제가 보호자인데요. 그게 김미선 씨 자주 오셔서 저도 아는데요. 늘 혼자 오시다가 오늘은 어떤 남자분이 보호자라면서 같이 오셨는데.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같이 왔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제 아내가 다른 남자랑 같이 온 게 확실해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신입 간호사가 우왕좌왕하면서 또다시 컴퓨터를 확인할 때였어요. 응대가 길어지자 안쪽에 있던 다른 간호사가 데스크 앞으로 나오더군요. 무슨 일인데?
어머,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 간호사는 저도 몇 번 얼굴을 본 간호사였어요. 아까 아내분 남동생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근데 남편분도 오실 줄은 몰랐네요. 간호사의 말에 아연했던 마음이 확 진정됐어요. 제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처남이랑 같이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간호사의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이런 날은 남편분이 직접 오셔야죠. 임신 축하드려요. 자연 임신이라니 더 기쁘시겠어요. 네? 자연 임신이라니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입니까? 제 말에 간호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아직 모르셨어요? 어제 확인됐는데 아내분이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아유,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김을 빼버렸으니 이를 어쩌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그것도 자연 임신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는 프로젝트 마무리하던 날이라 너무 바빠서 집에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갔고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거든요. 아침에도 제가 새벽같이 나가는 바람에 아내의 얼굴을 미처 못 봤고요.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한시라도 빨리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걸까요? 간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내분은 지금 난임 클리닉이 아니라 산부인과 쪽에 계시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간호사를 따라 아내가 있다는 산부인과 진료실로 향했어요. 진료 중이라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해서 그 앞에서 아내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어차피 제가 남편인데 같이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진료실 문을 노크했는데요.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초조하게 몇 번 노크해봐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진료실 문을 몰래 열어봤는데요. 문틈으로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순간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열심히 초음파를 보면서 무언가를 설명 중이었고 아내는 침대에 누워 그 설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아내의 옆에는 처남이 아닌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는 틈을 타 남자가 아내의 손을 꽉 잡더군요. 아내는 그걸 뿌리치기는커녕 그런 남자를 향해 다정하게 웃어 보였죠. 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그 남자라는 걸 말이죠. 어떤 분은 아직 전후 사정도 모르는데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만 촉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있어요. 그 남자를 보는 아내의 눈빛에서 저는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죠. 아내가 날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갖다니 도무지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죠. 제가 깨어난 걸 본 아내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신이 들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간호사들이 당신 기절한 거 보고 놀라선 병실로 옮겨줬어. 나한테도 알려줬고. 그러게 왜 연락도 없이 온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아까 진료실에 같이 있던 남자 누구야? 병원 사람들한텐 처남이라고 뻥친 것 같던데. 내가 그 자식 얼굴 똑똑히 봤으니까 둘러댈 생각하지 마. 당신 그 자식이랑 바람핀 거 맞지? 임신했다는 것도 그 자식의 인 거지? 제발 아니라고 하길 바랬건만 잠시 망설이던 아내가 위아래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아까 그 사람은 내 중학교 동창이야. 당신한테 미처 말 못했는데 몇 달 전에 동창이가 있었거든. 어릴 땐 그렇게 안 친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말이 잘 통해서 단둘이 몇 번 만났어. 그러다 술김에 그만 실수를 해버렸고. 아내의 가짠지도 않은 변명에 기가 찼어요. 뭐? 실수? 가정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잔 게 어떻게 실수야? 당신 바람핀 거야. 날 배신한 거라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지웠어야지. 그 자식이랑 같이 산부인과를 오는 게 말이 돼?
그러자 아내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우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는지. 자연 임신했다는 걸 안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기뻤어. 뱃속에 아기가 너무 욕심났고. 그래서 일단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너무 좋아하면서 꼭 같이 병원 오고 싶다고 해서. 미안해. 그 전에 당신한테 말하고 관계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얼얼해졌어요. 정리했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단호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래, 맞아.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하자. 난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이 아이 절대 포기 못한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이 때문에 날 버리겠다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여보. 하지만 솔직히 당신 나 붙잡을 자격 없잖아. 당신이 나한테 애를 줄 수 있기나 해? 아내의 그 모욕적인 말에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지금 내 정자가 쓰레기라느니 그런 말을 또 하려는 거야? 사실 맞잖아. 당신 정자는 쓰레기나 다름없지. 그것도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급 쓰레기. 난자까지 도달도 못하는, 아이도 못 만드는 그런 폐급 정자를 정자라고 할 수 있어? 아내의 그 적나라한 비난에 심장이 찢기는 듯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 당장 짐 싸서 그 사람한테 갈 거야.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든지 할 테니까 가급적 빠르게 이혼해줬으면 해. 누구 맘대로? 내가 이혼해줄 것 같아? 난 절대 이혼 못해줘.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바락바락 고함을 질러도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죠. 부랴부랴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가봤지만 이미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마치 미리 짐을 다 싸놓은 것처럼 하루 만에 말끔하게 흔적을 정리하고 나갔더군요. 옷장 속엔 제 옷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세면대 위 아내의 화장품도 전부 사라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아내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요?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아내는 제 첫사랑이자 배우자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해서 아내의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이혼은 내 잘못이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남자 구실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 없었다고. 그동안 애가 안 생겨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내가 왜 몰라. 나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고 쓰레기 정자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는데. 하지만 그만큼 난 당신한테 미안해서 최선을 다했어. 처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당신이 갖고 싶다는 건 뭐든 다 사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왔어. 난임 문제 말고는 남편으로 사위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지금 그런 걸로 생색내는 거야? 그럼 뭐해? 내가 간절히 원하던 거 아이였는데. 됐고, 당장 소송 취하해. 어차피 우리 이제 끝난 사이인데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면 안 되냐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좋아.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깟 위자료 그냥 주면 그만이야. 우리 자기 사업하고 있어서 당신 같은 일개 회사원하고는 한 달에 버는 돈 단위 자체가 다르다고. 아내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나 했더니만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상간남이 부잣집 아들이고 본인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하더군요. 나름 잴 거 다 재고 따져서 다른 남자로 갈아탄 거였죠. 하지만 아내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은 순 사기꾼이었어요. 본인 회사를 운영하던 것도 벌써 몇 년 전 일이고 운영 미숙으로 옛 저녁에 말아먹고 지금은 변변한 직장도 다니지 않는 백수였죠. 어디 그뿐인가요? 부자라던 상간남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평범 이하의 가난한 농부였고요.
아내가 상간남의 애를 가졌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결혼한 전력이 있는 여자라는 이유로 맹반대를 하고 있다 하더군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펄쩍 뛰었어요. 상간남에게 어떻게 자기를 속일 수 있냐고 따지고 들었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죠.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변호사는 제 승소가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또 그동안 제가 바보처럼 처가에 퍼준 돈도 당장 끊으라고 하대요. 너무 호구처럼 잡혀 사셨어요. 당장 처가에 하던 모든 지원 다 끊고요. 장모랑 처남한테 한 집도 의뢰인님 명의로 된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세요.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는데 모든 걸 확실하게 해야죠.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처갓집에 지원하고 있던 돈만 끄는 상태였는데요. 바로 장모님과 처남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고 그 인간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죠. 그러자 장모님과 처남이 씩씩거리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니 박서방, 자네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미선이가 아무리 다른 남자는 눈이 맞아 끼렸더니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우리 미선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애가 안 들어서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맞아요, 매형. 우리 누나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매형도 아예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이라도 우리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세요. 그럼 우리 누나도 분명 매형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뻔뻔함도 유전인지 장모님과 처남은 제게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빨리 아내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빈 다음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 그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제 등골을 빨아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봤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전 더는 그 여자한테 미련 없습니다.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그런 더러운 여자를 제가 미쳤다고? 아니 박서방, 자네 정말 이럴 건가? 우리 미선이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니야. 그치만 미선이 걔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네가 싫어서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고 애 때문에. 그딴 변명 집어치우세요.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애가 안 들어선다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답니까? 정말 애가 절실했으면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이혼한 다음 그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났겠죠. 그냥 그 여자는 애를 핑계로 더럽게 놀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제 이빠른 말에 처갓집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문을 가리키며 차갑게 입을 열었죠.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저한테 더는 한 푼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보게 박서방, 그럼 제발 집만이라도... 이렇게 갑자기 쫓아내면 우린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적어도 집 구할 시간은 줘야지. 그건 제 할 바 아니죠. 오늘 내로 짐 싸서 안 나가면 그땐 사람들 불러서 강제로 쫓아낼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가택 침입으로 신고도 할 거고요. 매형, 정말 1억이에요? 지금 돈으로 갑질하는 거냐고요? 철없는 처남이 제게 주먹을 뻗으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애송이의 주먹에 맞아줄 만큼 제가 한심한 놈은 아니었죠. 저는 날쌔게 처남의 주먹을 피했고요. 처남이 허둥대는 틈을 타 복부에 발을 날려줬네요. 처남은 악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매형,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고작 한 대 얻어맞고도 처남은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 처남을 장모님이 겁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데리고 나갔죠. 시세보다 낮게 내놓은 덕인지 처갓집 식구들이 머물던 아파트는 바로 팔렸고요. 그렇게 처가 식구들은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뒤늦게 정신이 들었던 걸까요? 부른 배를 움켜쥐고 제게 와서 용서를 빌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애가 갖고 싶은 나머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한텐 당신뿐이었는데. 아내의 커다란 두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하고 안타까웠을 텐데 이젠 가증스럽고 환멸나기만 하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개수작이야? 난 당신이랑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 여보, 왜 그래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잖아.
나 그 자식이랑 완전히 정리했어. 애도 당신이 그렇게 싫다면 지울게. 응? 그러니까 제발 나 다시 받아주라. 왜 그 자식이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니라 백수 거지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매력이 없어졌냐? 네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는데 지우긴 왜 지워? 나와서 그 자식이랑 잘 키우고 살아봐. 그 자식이 너랑 뱃속의 애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부양할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여보, 난 애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이 애 지울 테니까 제발 나 받아주라. 응? 내가 갖고 싶은 건 당신 애야. 내가 그걸 몰랐어. 시험관 시술 계속 받을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아내가 두 팔을 뻗어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사정 없이 그 손을 뿌리쳤죠. 당장 더러운 손 안 치워! 가택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꺼지라고! 제 서슬퍼런 고함에 아내는 결국 도망치듯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고요. 결국 저는 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가야만 했죠. 다행히 이혼 소송은 순조로웠어요. 아내의 잘못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선 제 손을 들어줬고요. 결혼 기간도 채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처는 재산 분할도 별로 받지 못하고 이혼당했어요. 얼마 안 되는 그 재산도 전부 저한테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고요. 상간남 역시 꼴 좋게 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위자료 줄 돈이 없어서 부모가 살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골집을 팔아치웠고요. 그 일로 부모와 절연당했죠. 전처와 재혼하긴 했는데 그리 오래 살진 못했어요. 겹지인에게 듣기로는 1년도 못 살고 이혼했다 하더군요. 상간남이 끝까지 일을 안 구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술을 퍼먹어서 말이죠. 지금은 상간남 혼자 해외에서 지내고 있다 하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데 그건 제 할 바 아니죠. 이혼 후 전처 역시 파출부 일을 하면서 고되게 살고 있는데요. 상간남도 전처도 애를 안 키우려고 해서 그 애는 결국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엔 저도 마음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쨌든 현재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몇 년 전에 부장을 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배우자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렸죠. 계속된 난임 치료로 늦둥이도 하나 얻었는데요. 저를 쏙 닮은 아들은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1호랍니다. 그런 아들을 낳아준 아내에게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아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애처가로 살고 있죠. 이렇게 글로 지난 날을 회고하다 보니 새삼 아내와 아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과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 좀 사가야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